안녕하세요. 박거성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문학 공부하기 위해서 자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은 김만중의 구운몽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쉴 때 뭐 하시면서 쉬시나요? 저는 영화 보는 거 정말 좋아하고요. 책 볼 때도 있고 만화책 볼 때도 있습니다. 웹툰 같은 것도 자주 보고요. 요즘에는 넷플릭스에도 좋은 드라마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있는 뉴스들 어떤 게 올라왔나 눌러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서사라는 갈래는요, 글을 통해서 서술자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그럼으로써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던 방식의 갈래이고요. 오늘 구운몽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이 서사 갈래 그리고 그 중에서 소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63쪽에 보시면요, 서사 갈래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파란색 글자로 제가 쳐놓은 건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을 파란색 글자로 쳐놨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특히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들은 빨간색으로 같이 한번 필기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서사 갈래는요,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기 갈래입니다. 우리는 독자 입장에서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요. 자, 서술자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의 관점에 따라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가공되어서 전달이 되고요. 특히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소설이라는 것으로 창작이 되면 허구의 이야기로 변모하게 됩니다. 즉, 실제로 있었던 임꺽정이라는 인물 에 대해서 소설이 쓰여지게 된다면 그 소설 임꺽정 혹은 드라마 임꺽정 이런 것들은 실제 기반을 했어도 허구의 이야기, 허구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있을 법하다라는 것도 중요한 소설의 특성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허구의 이야기다. 거짓말이지만 우리한테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꾸며내는 것이 소설의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고요. 서사 갈래 여러 가지 갈래 중에서 소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소설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제라는 것은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고요. 특히 교과서에 있는 소설들은요, 이 주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좋을 거다 라고 가치 있다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제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죠. 교과서에 있는 소설들은요. 자, 근데 이 주제를 그냥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 즉 플롯, 구성을 통해서 이 주제를 전달하게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그냥 하면 소설이 아니잖아요. 그쵸? 착하게 산 홍보는 큰 복을 받고, 나쁘게 산 놀부는 벌을 받는다 라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이 그 주제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이야기, 구성이 소설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체 부분은요, 작가가 서술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줄 때 그 작가만의 어떤 개성, 스타일을 뜻합니다. 즉, 주제, 구성, 문체, 요 세 가지 요소가 소설의 3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야기인 구성은요, 어떤 인물이 어떤 배경에서 무엇을 한다의 구조를 띱니다. 그래서 인물과 사건과 배경은 구성의 3요소라고 따로 떼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64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구운몽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구운몽이라는 작품은요, 일단 뒷장에도 나와 있지만 작가가 어머니를 위해서 유배지에서 만든 소설입니다. 자, 나 괜찮아요. 어머님도 혼자 적적하시기 않게, 심심하시지 않게 소설을 써서 보내드렸다고요. 아주 대단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특징들이냐면, 일단 어머니를 위해서 쓴 겁니다. 아주 연로하신, 나이가 많으신 어머님을 위해서 소설을 써서 드렸어요. 자, 소설이 일단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는 어머님들 생각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흥미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자극적인 요소들도 많이 필요할 수 있겠죠.
재미가 있어야지 어머님께서 졸지 않고 끝까지 보실 거니까요. 또 어머님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쓴 거니까 흥미가 일단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주제의식이 타락되면 안 되겠죠. 그쵸? 상당히 고상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머님께서 편하게 읽기 위해서 만든 소설이기 때문에 한글 소설, 한글이라는 특징도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흥미있는 이야기들이 또 어떤 탄탄한 주제의식 속에서 전달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한번 제목부터 한번 풀어보죠. 자, 구운몽이라는 제목이 무슨 뜻인 것 같냐라는 게 날개학습에 있는데요. 자, 아홉 명의 주요 등장인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쵸? 자, 성진, 이 꿈속에서는 양소유라는 인물인데요. 뭐 동일 인물이겠죠. 그쵸? 성진, 양소유인 남자 주인공과 뭐 팔선녀, 꿈속에서는 2명의 처와 6명의 첩으로 나오는 8명의 여인들이 총 9명의 등장인물을 말하는 거고요. 자, 운이라는 것은 구름이잖아요. 그쵸? 뭔가 이 주제의식이 뭔가 모든 게 다 헛되다, 집착할 필요가 없다, 참된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 쉽게 사라지는 것들에 매달리지 말라, 뭐 이런 어떤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것이 이 구름이라는 제목이 의미하는 바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몽이라는 것은요, 꿈이란 뜻이잖아요. 그쵸? 꿈을 꿨다가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꿈을 깨는 그런 환몽 구조, 꿈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설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작품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함께 읽기 위해서 일단 구조가 상당히 단순합니다. 고전 소설이기 때문에 주인공은요, 어떤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고요. 그 벌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구조가 간단한 개략적인 구조인데요. 자, 우리는 이 소설을 읽고 나서요, 성진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어떤 벌을 받았고 거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에 대해서 답할 수 있게 작품을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64쪽 한번 본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당나라 형산 연화봉에서 육관대사는 절을 짓고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육관대사의 제자인 성진, 이 친구가 우리의 주인공이고요. 성진은 동종호에 있는 용왕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고 위부인의 시녀들인 팔선녀는 이 성진이 없는 동안 육관대사에게 인사를 드리러 옵니다. 자, 여기서 성진과 팔선녀인 주요 등장인물이 등장을 했고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가 있냐면 지금 꿈 안 꾸고 있어요. 현실 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당나라의 현상 연화봉이라는 건요, 중국에 있는 5개의 오악산, 아주 유명한 산 중에 하나인데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산처럼 뭐 신선이 많이 살고 있는 뭐 그런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용왕이 나옵니다. 지금 현실 세계인데 용왕이 있어요. 그리고 신선들이 살고 있는 그 봉우리가 배경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실이지만 이 배경이 되게 용왕과 선녀 뭐 이런 단어들은 좀 이질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배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경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자, 성진은요, 동종 호수에 들어가서요, 용왕 보러 수정으로 만들어진 궁. 자, 이처럼 계속해서 비현실적인 배경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고요. 자, 가니까 되게 크게 반겨하면서 성진을 상좌 아주 대우를 해주면서 맛있는 걸 대접하면서 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성진은요, 당연히 지금 지금 그 육관대사를 모시는 스님이기 때문에 술은 안 먹겠어요,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용왕은요, 귀한 손님이셔서 그런지 부처가 5가지 계율로 술을 경계하는 줄을 내 어찌 모르리오만 술 못 먹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궁중에서 쓰는 술은
인간의 광약, 미치게 만드는 약, 정신을 못 차리게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약과 달라서 사람의 기운을 화청하게 하고 마음을 방탕하게 하지 않는 좋은 술이에요, 약주예요 라고 지금 호두기고 있는 거죠. 자, 성진이 용왕이 지성으로 권하니까 사양하지 못하고 세 잔의 술을 마셔버립니다. 자, 용왕께 하직하고 인사를 하고요. 다시 돌아오면서 산 아래에서 생각하니까 내가 얼굴이 붉으면 술 마신 게 들킬 것 같아서 많이 혼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냇물로 가서 얼굴을 씻고 술을 좀 깨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물에서 상당히 신기한 향이 나고 있죠. 자, 그래서 물을 따라서 올라가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팔선교가 그 위 상류에 있는 그 석교, 돌로 된 다리 위에 앉아서 서로 말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마주쳤습니다. 자, 성진이 육환장 6개 고리가 있는 지팡이를 놓고 공손하게 재배하며 손을 모아서 인사하며 절하며 말했습니다. 자, 여보살이여, 빈승은 가난한 승은 본인을 말하는 거죠. 나는 연화도량의 육관대사의 제자로 스승의 명을 받들어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이 다리 위에 여자분들이 막고 있어서 지나가면은 몸이 닿을 것 같은데, 자, 남자와 여자가 같은 길에 함께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내외를 하는 거죠. 그쵸? 발걸음을 옮겨주시면 길을 빌려서 제가 좀 지나갈게요. 지나갈 거니까 조금 비켜주시겠어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거기서 팔선녀가 답례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위 부인의 시녀들인데 육관대사께 문안을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자, 첩들이 들으니, 여기서 첩이라는 것은 여인들이 본인을 낮춰서 얘기하는 거죠. 자, 제가 들으니까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하였으나, 자, 남자는 왼쪽 좌측 통행, 여자는 오른쪽 우측 통행, 이러면 서로 마주치지 않나? 아무튼 지금 요거는요, 유교의 경전을 지금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따로따로 다녀야 된다라는 거는 이해했는데, 자, 이 다리가 매우 좁고 첩들이 이미 먼저 앉았으니 도인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비키는 게 불가능하다.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뭐 비켜주냐? 도인, 성진의 말처럼 우리가 비켜줄 수가 없다. 그냥 다른 데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어깃장을 놓습니다. 안 비켜줄 거다. 또 시비를 거는 거죠. 성진이 답하기를 냇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으니 빈승으로 하여금 갈 데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번 더 팔선녀가 옛날에 달마존자, 달마 대사를 가랑잎을 타고도 바다를 건넜는데 육관대사에서 도를 배웠으면 너네도 도술 부릴 수 있지 않겠냐. 이 조그만 냇을 어떻게 못 건너냐. 왜 우리한테 길 가지고 시비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성진은요 계속해서 웃으면서 말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 길 비켜주는 게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 보니까 나한테 길을 지나가는 그냥은 못 비켜주겠다. 뭔가 길 값을 받으려고 하는 거나, 그런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지금 나한테 명주, 이렇게 밝은 구슬이죠. 그쵸? 명주 밝은 구슬 8개가 있으니까 이 밝은 구슬 명주 8개로 길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합니다. 자, 손을 들어서 근데 복사꽃, 복숭아꽃의 가지를 하나 꺾어서 팔순 옆에 딱 던집니다. 자, 그러니까 그 가지에 있던 8개의 꽃이 땅에 떨어져서 8개의 밝은 구슬로 보석으로 바뀝니다. 자, 팔선녀가 각각 주어서 손에 쥐고 한번 웃어주고요. 몸을 솟구치더니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그제서야 올라갑니다.
자, 팔손녀가 사실 성진을 좀 놀렸는데 성진이 이런 요술을 부리면서 그 놀리는 팔손녀한테 선물을 줘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올라갔습니다. 근데 성진은요, 석교 위에서 오랫동안 팔손녀가 가는 곳을 바라보다가, 자, 거길 왜 오랫동안 바라봤을까요? 성진도 그렇게 팔손녀가 놀리는 게 싫지 않았나 봐요. 그쵸? 오랫동안 팔손녀가 가는 곳을 바라보았다라는 데에서 어떤 미련 같은 것들이 일단 시작되는구나. 심상치가 않죠. 자, 구름 그림자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있던 인기척이 없어졌던 거죠. 자, 그래서 스승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스승이 늦게 온 이유를 묻기에 그냥 용왕님께서 많이 맛있는 걸 주셔서 늦게 왔습니다. 이렇게 그 선녀와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마음속에 좀 찌르는 게 있었던지 말하지 않았어요. 자, 대사는요, 쉬어라 라고 보내줬고요. 성진은 이제 자기신의 방에 돌아왔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요. 자, 성진이 8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잠은 황홀하여 이제 아까 오후에 봤던 그 선녀가 마음에 계속 생각이 납니다. 자,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맹의 글을 읽고 공자, 맹자 이런 유교 경전을 말하는 거죠. 어려서는 공맹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 요 나라의 순임금이죠. 그쵸? 아주 태평한 나라에 뛰어난 임금을 섬겨서 나아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정승이 되어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옥골에 조회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자, 지금 요건 뭐예요? 임금님 섬기면서 제일 높은 자리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듣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부귀영화가 되겠죠? 공부해서 성공한 다음에 아주 뛰어난 지도자를 만나서 섬길 만한 사람을 만나서 인정받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싶다.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이 유명해지는 것이 후세 들이우는 것이 대장부의 일이다. 이게 이 부귀공명이 사내 대장부가 할매 마땅한 그런 일이다. 라는 생각을 그 앞에 팔선녀를 본 다음에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떼의 밥과 한 병의 물과 2억 원의 경문과 108염주 자, 이런 것들은 부귀영화와 상당히 반대가 되는 무소유의 삶 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거죠. 비록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물론 이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적막하기가 심하다. 좀 심심한 것 같다. 내 인생이 라는 어떤 회의감이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생각을 이리 하고 저리 하며 밤이 점점 깊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번뇌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머릿속이 계속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문득 눈앞에 팔선녀가 서 있기도 합니다. 환각도 보입니다. 자, 성진이 크게 놀라서 뉘우치면서 이제 혼자 생각을 합니다. 자, 부처의 공부는 뜻을 바르게 함이 제일 큰 공부인데 내가 출가한 지 이미 10년에 일찍이 털끝만큼도 불가의 법을 어기고 구차한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이렇듯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나한테 해롭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깨닫고 뭐 하냐면 향로에 전단, 향나무를 피우고요. 의연히 포단, 제 방석에 앉아서 정신을 가다듬어 연주를 굴리면서 일천부처를 외우는데 잘못됐네요. 일천부처는 여러 명의 부처들, 온갖 부처들을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동자가 부릅니다. 시중드는 동자가 와서 사형은 주무시나이까? 대사께서 부르시나이다. 지금 이렇게 성진을 부르고 있습니다. 깊은 밤에 나를 부르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네, 불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분을 말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육관대사겠죠? 자, 육관대사가 모든 제자를 모아놓고 성진을 꾸짖습니다. 성진아, 내 죄를 아느냐? 성진이 이 섬돌 아래에 내려가서 꿇어앉아서 말합니다. 저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은 죄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뭔지도 모르는 게 진짜 큰 문제잖아요. 그쵸? 지은 죄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사가 말하죠. 자, 중해 공부에는 세 가지 행실이 있으니 몸과 말씀과 뜻이라 네가 용궁에 가서 술에 취하고 팔선녀와 만나서 언어로 수작을 부리고 그 다음에 돌아오고 나서 세상의 부귀를 흠모하고 불가의 정막함을 싫어하니 이는 세 가지 행실을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림이니라.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몸과 술을 먹은 몸과 말씀, 언어로 수작하는 것, 그 다음에 부귀영화를 흠모한 것, 뜻, 이렇게 세 가지의 잘못을 각각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죠. 자, 이처럼 여기까지가 일단 전반부의 내용인데요. 자, 성진은요, 일단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요? 술을 마시고 팔선녀를 희롱하고 부귀영화를 바라는 이런 잘못을 지었죠. 자,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떤 벌을 받는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167쪽 같이 한번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그 죄를 진 성진은요, 이제 벌을 받습니다. 자, 어떤 벌을 받냐면요, 인간 세계로 끌려 내려가는, 인간 세계로 추방당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인간 세상 중북 회남에 있는 수주 땅으로 지금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 알게 되지만 이 인간 세계로 장하게 되는 요거는 이제 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꿈속의 이야기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 꿈인지 모르고 있죠. 자, 양소유라는 인물로 새로운 인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양소유는요. 일단 되게 똑똑한 친구였고요. 신선이 되느라 어머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데 그런 불우한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주 똑똑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주 일찍 이른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고요. 여기저기 잘생겼어요. 그리고 음악도 잘하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심지어 싸움도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공들을 세웠고요. 자, 벼슬, 더 이상 높이 올라갈 벼슬이 없을 정도로 가장 높은 벼슬까지 올라갔고 뿐만 아니라 가장 권력자인 황제의 동생과 난양공주와도 결혼을 했고요. 심지어 부인이 2명에다가 첩이 6명, 8명의 배우자들과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8명의 배우자들은요, 서로 시기나 질투하는 게 없이 너무 친하게 착하게 잘 살게 되는 그런 아주 완벽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렸어요. 더 이상 누릴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양소유는 결국 만족했을까요? 아니죠.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해봤는데 이제 뭐 하지? 이런 인생의 허망함, 못하네요. 허망함을 느끼면서 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유는 본디 하남에 배옷을 입은 미천한 선비로, 자, 나는 원래 강남 지방에, 이거는 북경 밑에 있는 들 말하는 거죠. 배옷을 입은 아주 가난한 미천한 선비였는데 성천자, 성스러운 천자, 황제의 은혜를 입어서 네, 장수 그리고 재상을 말하는 거죠. 자, 낭자들과의 은정이 100년이 하루 같으니 만일 모두 전생의 수견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다하여 각각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감은 뭐 자연스러운 그런 이치이지만, 자, 우리가 죽고 나서 100년 후에
높은 데, 우리 집에 있는 이 높은 데가 무너지고 굽은 용옷이 메워지며 가무하던 땅, 춤추고 노래하던 그런 땅이 변해서 거친 산 쇠한풀이 되며 땔감때에는 나무꾼과 목동, 양치는 목동이 여기에 와서 탄식하면서 말하길, 여기는 옛날 양승상이 여러 낭자로 더불어 놀던 곳이라 여러 명의 부인과 같이 양승상이 놀던 데인데, 승상의 부귀풍류 그리고 여러 낭자의 옥용화태, 옷 같은 얼굴과 꽃 같은 몸매는 이제 다 어디 갔냐 하리니 어찌 인생이 더덥지 아니한가. 내가 지금 다 가졌는데 어차피 나는 죽을 거고, 내가 죽으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아무도 모를 텐데 이거 너무 부의미하다. 이런 깨달음을 지금 얻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는데 그것 좀 허무하지 않냐. 이게 좀 첫 번째 깨달음이죠.